자, 29페이지의 잡음지수, 뭐 영어로는 노이즈 피겨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을 거쳤을 때 신호대 잡음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그 고려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에도 있지만 이제 어떤 시스템에 입력되는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입력단에서의 잡음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거치면 그 출력되는 신호와 잡음은 그 크기가 이제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증폭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쇄가 일어나겠죠.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앰프 같으면 이제 증폭이 될 거고, 이런 것이 케이블이라고 그러면 케이블은 뭐 그냥 신호가 지나가기만 하지 거기서 이제 증폭이 되거나 그런 건 없고, 다만 뭐 저항이 있거나 캐패시턴스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신호가 줄어들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랬을 때 나오는 출력에서의 신호와 잡음의 변화는 어떠하느냐, 그냥 일률적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변화가 있는지 그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증폭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요. 증폭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가 이거고, 파워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들어오는 노이즈의 신호의 크기가 이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증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배다. 그러면 여기서 이 들어온 신호의 출력은 10배의 입력 파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노이즈도 여기서 10배를 곱하면 이것의 10배의 노이즈가 되겠죠. 노이즈 파워가 나가는 건.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 자체에서도 노이즈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나가는 노이즈 파워는 이거 플러스 이 내부에서 생긴 잡음, 그러니까 들어온 신호의 잡음 말고 내부에서도 어차피 그 장치가 있으면,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노이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내부 노이즈 N, A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얘기는 출력 쪽의 신호대 잡음비는 이렇게 나눠진다. 10 SI 나누기 10 NI 플러스 NA.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어떻겠어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여기가 A분의 B면 여기는 A분의 B 여기 플러스 C인 거죠? 그죠? 그럼 이것과 이건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더 큰 수로 나누는 거니까 B를. 이게 더 작고 이게 더 커요. 그죠? 그 얘기는 신호대 잡음비가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잡음이 더 비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호대 잡음비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증폭을 하면 더 커질 것 같잖아요. 그죠? 신호를 증폭했으니까, 신호가 커졌으니까 신호대 잡음비가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증폭기는 신호만 증폭시키는 게 아니고 들어온 노이즈도 같이 증폭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똑같은 비율이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왜? 비율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입력 노이즈 10배, 입력 신호 10배 증폭시키면 그것만 가지고는 어쨌든 비율은 똑같으니까 신호대 잡음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더해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신호대 잡음비는 오히려 나빠진다. 증폭을 할수록 신호대 잡음비는 오히려 나빠진다.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나빠지느냐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 나빠진 정도, 저하되는 정도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 이게 출력이란 말이에요. 출력의 신호대 잡음비. 그러면 이거는 증폭을 한 경우에는 1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1보다 크다.
증폭을 한 경우에는 입력보다 출력이 신호대 장비가 더 나쁘니까 낮으니까 값이 작으니까 작은 거분의 큰 거는 1보다 크죠. 그죠? 예, 1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된다. 뭐 계산을 하면 이러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잡음이 없다면 1일 텐데, 즉 여기에 거나 여기에 거나 어쨌든 그냥 10배 증가하면 똑같으니까 1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내부의 잡음만큼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거만큼의 비율로 늘어나는 잡음이 있다. 그래서 1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것이 이제 이만큼 더 신호대 잡음비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가 되면 신호대 잡음비가 2배나 나빠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1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것이 작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겠다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열 잡음이 클 테니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잡음은 열 잡음이 클 테니까 그것들은 뭐 쉽게 줄이기는 어렵다. 그냥 온도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회로에 따라서는 또 내부에서 열 잡음 말고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잡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여기에서 열 잡음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네. 열 잡음에 의한 거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외기 온도고 이게 시스템의 온도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거고, 그럼 뭐 두 개의 온도가 같으면 2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쭉쭉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전체에 대한 잡음 지수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계산해라 하는 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굳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모바일 쪽에 무선 쪽에 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유선에서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런 걸 다 고려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무선 쪽에서 이런 걸 실제로 뭐 설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런 그 고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부품을 선택을 한다든가 또는 증폭기를 선택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런 뭐 이 노이즈 피겨라고 하는 그 잡음 지수들을 다 데이터 시트를 보고서 잘 선정을 해야 이것들에 의한 영향, 전체의 영향이 즉 전체의 그 잡음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잡음에 의한 성능 저하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긴 하죠. 그런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 식을 놓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식을 놓고 계산이 아니고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해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보면 일단 그 각 단의 노이즈 피겨, 즉 잡음 지수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전체에 대한 잡음 지수는 이와 같이 구한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1단의 잡음 지수 더하기 2단의 잡음 지수 빼기 1 나누기 1단의 이득,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3단의 잡음 지수 빼기 1 나누기 1단 2단의 이득의 곱, 뭐 쭉 이런 식으로 된다. 전체 그러니까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단에 마지막에 앞단의 잡음 지수 나누기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이 앞단까지의 이득의 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한 것이 잡음 지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했을 때, 무엇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느냐 했을 때 이 G1 그 다음에 이 NF1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계산 값이. 왜 그러냐면 NF2, NF3, NF4 이런 것들은 이걸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면 이 값들은 그 값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NF1은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결국은 초단 맨 처음에 입력하는 단에서 이것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항상 지원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눠지니까 이 지원이 클수록 얘네들이 다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G2도 클수록 얘네들이 작아지고 그럴 텐데 결국은 얘는 G1밖에 없으니까 G2는 아무리 커봐야 얘는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G1이 크면 얘는 작아지죠. 그런 식이에요. 얘네들은 다 G1이 크면 클수록 다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NF1과 G1이 되겠다. 그러니까 초단이 중요하다. 맨 앞단. 맨 앞단이 잡음지수가 작은 걸 쓰고 이득이 큰 걸 쓰는 게 좋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럴수록 전체적인 잡음지수는 낮춰진다. 계산식으로 따지면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10배가 되고 여기 20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뭐 10배가 된다. 그러면 전체 이득은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뭐 1, 2, 3, 6 하나, 둘, 셋, 6만 배를 증폭을 한다. 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가 30배 곱하기 10배 곱하기 20배 곱하기 뭐 10배. 이것도 6만이죠. 똑같이 6만 배 증폭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스템이 더 잡음에 유리하냐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거예요? 아까 이 설명에 의하면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2번이 유리하죠. 그죠? 왜냐하면 앞단이 30이 이게 여기에도 다 30으로 나눠지잖아요. 얘는 어때요? 얘는 다 10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뭐 어차피 뭐 여러 개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작게 나눠지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지원으로만 나눠지니까 이것으로 10으로 나눴을 때보다는 30으로 나눴을 때 이 값이 작아지죠. 그죠? 그런 식이 되니까 그만큼 더 줄일 수 있어요.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환경에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뭐 요즘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 이 바깥의 창문으로 이렇게 이 동네를 가만히 보면 옥상에 이렇게 동그란 안테나가 있는 걸 보일 경우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동네 여기 바깥에 집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옥상에 요만한 안테나가 있고요. 거기 뭐 스카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위성 수신 안테나죠. 그죠? 그러면 그 위성 수신 안테나에서 이제 집안에 있는 셋업까지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위성 수신 안테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집안에 셋탑 박스에 들어와요. 이제 여기 안테나 케이블이 있겠죠. 그죠? 안테나 케이블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수동 소자, 즉 뭐 이거 자체는 뭔가 증폭 기능이 없죠. 뭐만 되느냐? 감쇄만 일어나요. 감쇄. 그러니까 이득이 1보다도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득이 더 작으니까 더 나빠요. 1보단 더 작으니까 안 좋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테나 다음에 바로 이제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감쇄 소자를 넣어버리면 이게 1보다 작잖아요. 그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걸 확 키워버리는 거지. 오히려. 그죠? 나누는 게 아니고 더 큰 값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불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케이블로 직접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증폭 소자를 여기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증폭기를 배치해 가지고 초단 증폭기라고 그러는데요. 안테나 바로 밑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 증폭을 시켜 가지고 안테나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감쇄된 걸 들어와서 여기 셋탑 박스에서 증폭을 하는 것보다 잡음 면에서 유리하다. 즉 그 잡음 지수가 더 작아지면서 최종단의 신호대 장비가 덜 나빠진다. 더 좋아질 수는 없고 반드시 더 나빠지는 그 정도가 덜해진다 한 거죠. 그런
여기가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테나 바로 뒷단에 증폭기로 증폭을 한다. 이 LNA라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저잡음 지수를 가지는 증폭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똑같은 증폭기를 설계하더라도 이제 소자라든가 회로들을 잘 구성을 해서 최대한 잡음 지수가 덜 나빠지는, 즉 내부적으로 그런 잡음이 덜 발생하는 그런 증폭기를 붙여놓는 것이, 그리고 이득이 크게, 똑같은 잡음이 발생하더라도 이득이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잡음 지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잡음 지수 계산까지는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정성적으로 그 전체적인 뭐랄까 시스템 배치를 수신단의 신호가 작은 거에 대해서는 바로 신호를 키워주고 그거를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그냥 작은 신호를 그대로 전달해서 최종단에서 수신단에서 필요할 때 키우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네, 잡음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파워포인트의 이 섹션은, 잡음 섹션은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호의 크기에서는 뭐 파워의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시벨이라든가 파워나 아니면 시력값의 계산, 파워를 나타낼 때 데시벨로 나타내는 것, 뭐 그런 것들은 다 했죠, 그죠? 계산도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계산 같은 거. 그 다음에 dBm 같은 거 계산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 dBm이나 dB로 젖은 것을 있을 때 뭐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제 밀리와트나 와트 등으로 바꿔야 되고, 반대로 이것이 젖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로 바꿔야 되는 그것들을 잘 보고해야 된다. 예를 들면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 w, 이러한 채널 용량을 구할 때 이것의 값은 반드시 밀리와트 와트 단위의 절대 전력들을 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절대 전력이라기보다 하여튼 와트, 밀리와트 단위의 것을 넣어야 된다.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호가 30dBm이고 노이즈가 뭐 0.5dBm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걸 0.5분의 30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이제 여기에는 n분의 s는 밀리와트나 와트 단위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dB 단위로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공유기에서 메가헤르츠당 뭐 5dBm의 파워를 허용한다. 법규에서 그렇다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20메가헤르츠 채널을 가지는 전송 파워는, 최대 전송 파워는 그러면 메가헤르츠당 5dBm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5 곱하기 20 하면 되느냐? 아니다 이거지. 아니고 이게 뭐 dBm을 가지고 계산을 그냥 하려면 1메가헤르츠 대비 이게 20메가헤르츠는 20배잖아요. 그러니까 20배에 해당하는 dB를 더 해야 되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메가헤르츠면 1메가헤르츠 대비 20배니까 20배는 얼마야? 2 곱하기 10이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10이면 데시벨로 하면 얼마예요? 이건 3데시벨이고 이거는 10데시벨이죠. 그죠? 그러니까 13데시벨이 커지는 거예요. 이 5dBm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아니고 18dBm이 되는 거지. 20메가헤르츠 채널이면 5dBm이 1메가헤르츠당 5dBm이 20메가헤르츠가 되면 18dBm이 된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떤 때 와트를 써야 되고 밀리와트를 써야 되고 어떤 때 dBm을 써야 되냐 하는 것들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단위를 절대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2장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긴 해야죠. 그래서 신호와 시스템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은 그래서 통신에서 어쨌든 간에 물리계층에서의 통신의 정보의 전달은 신호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보통신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는 뭐 원래는 당연히 아날로그인 것들일 수도 있고 디지털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은 이제 디지털 방식의 뭐랄까 표현이 되고 그 디지털 방식의 표현이라는 거는 대부분
0 또는 1이죠, 그죠? 이진수.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0 또는 1로 표현되어 있는 정보들, 아날로그도 이제 AD 컨버터를 거쳐서 PCM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로 바꿔버리고 컴퓨터 내부로 또는 뭐 정보기기 내부에서 전부 다 1과 0으로 표현되는 그런 그 정보의 각각의 요소들을 실제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어찌됐건 이 0과 1에 해당하는 신호로서 뭐 신호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전압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광이라든가 뭐 전류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의 그 표현이죠. 그래서 뭐 전압이나 전압 같으면 레벨, 뭐 1V, 2V 이런 것들로 0과 1을 표현하기도 하고, 전류 같으면 이제 뭐 1A, 0.5A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광 같으면 광은 이제 보통은 빛의 온, 오프죠. 그런 것들로 이제 0과 1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0과 1을 몇 개 묶어서 뭐 예를 들면 이진수 하나를 이렇게 전압이나 전류로 바꾸는 게 아니고 10, 11, 01, 10 이런 식으로 쭉 비트의 스트림들이 있다면 이걸 묶어서 하나의 심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진수 세 자리를 묶으면 이제 8개의 8가지의 어떤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8가지의 표현, 각각을 8가지로 어떤 심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전압 레벨로 뭐 0V, 1V, 2V 해서 7V까지 이렇게 전압 레벨로 서로 다른 레벨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 심볼 하나하나를.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즉 단순히 이진이 아닌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팔진이 되는 거, 팔진. 그죠? 0에서부터 7까지 표현되는 각각의 심볼들. 이런 좀 팔진 심볼이 되죠. 비트가 아니고. 이진 심볼은 우리가 비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건 팔진은 그냥 일반적으로 심볼이다 얘기하고, 어쨌든 그런 심볼들을 뭐 전압이나 광이나 뭐 전류 등의 그 변화로 또는 전자파의 변화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통신에서의 뭐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신호들은 과연 도대체 본질이 무엇이냐,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또 그런 신호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과할 때 아까 얘기했던 신호의 여러 가지 특성들, 뭐 크기, 즉 레벨, 또는 주파수, 또는 그 어떤 시간차, 위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간차,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수학적으로 관측을 할 수도 있는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신호들이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것을 시각화한 게 뭐예요? 파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라서 그 신호 안에 있는 주파수의 크기들을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난 게 이게 뭐예요? 스펙트럼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시간 영역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신호의 어떤 관측 또는 분석이죠. 분석들이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호들이 통신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특성이 주파수가 변하든지 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에서 뭐 변조를 한다든지 복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이제 주파수가 변하겠죠. 우리가 해봤지만, 그죠? 많은 경우에 뭐 어떤 반송파를 가지고 어떤 정보 신호를 어떤 다른 주파수로 옮겨버릴 수 있잖아요. 스펙트럼을, 그죠?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진폭을 변화시킨다든가 뭐 위상을 변화시킨다든가 다양한 그 어떤 통신 과정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파형 분석도 필요하고 주파수 분석도 필요하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신호에 대해서도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이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예를 들면 들어오는 신호와 나가는 신호가 똑같이 생겼다,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완벽하게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신호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신호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증폭기 같은 신호가 늘어나거나,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는 거나 줄어드는 것이 모든 주파수에서 모든 크기들이 다 똑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또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1Hz짜리 신호는 지연이 1초가 일어나는데 100Hz짜리 신호는
지연이 0.1초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지연 시간이 주파수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에서 1Hz짜리를 1V짜리를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거는 1Hz짜리가 0.5V가 나오는데 1MHz 1V를 집어넣었더니 0.3V가 나오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연이라든가 크기 변화라든가 뭐 위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주파수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신호를 변화시키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신호와 시스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통신 시스템에서 갖춰야 될 목적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입력 신호가 들어갔을 때 여기 S-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이거와 이것이 같은 것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정확성의 문제라 했죠. 정확성. 들어간 신호 그대로 여기서 나오면 이동시켰을 때 가장 좋은 거지만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시스템에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두 개가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결국은 그것을 여기서 다시 보정을 해서 원래 것으로 똑같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든 강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시 되돌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면, 즉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조하거나 뭐 할 때 또 해석하거나 할 때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호가 가지는 요소들과 되겠지만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현 결국은 파형과 스펙트럼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신호의 크기 표현 방법, 계산 방법, 뭐 그다음에 잡음 다 한 얘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는 게 파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후리의 급수라든가 아니면 후리의 변환을 가지고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관찰이 가능하다 하고 우리가 뭐 골드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형과 스펙트럼을 동시에 관찰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또 시그널 애널라이즈라는 앱을 통해서 학기 초에 이제 신호를 집어넣었을 때 파형과 스펙트럼을 또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통신 시스템이 여기서 응답 또는 뭐 전달 특성 뭐 비슷한 말인데 같은 용어를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한 건데 중간에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신호를 전달시켜 주느냐 하는 게 응답 또는 전달 특성이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놈이 도대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는지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제 엽하기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어요. 엽하기는 뭐냐면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다 일정하게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필터라고 부른다 그랬죠. 엽하기. 그래서 낮은 주파수만 제대로 통과시키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얘네들은 통과시키지 않는 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다 그랬고 뭐 그다음에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주파수까지 제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밴드 패스, 그다음에 어느 주파수 이상만 통과시키면 뭐 하이 패스 필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통신 과정에서 뭐 변조라든가 복조라든가 뭐 그다음에 수신기에서 또 어떤 채널을 선택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디지털 과정에서 뭐 샘플링을 하기 위한 그 엔티 엘리어싱 필터도 있었고 다양한 그 상황에서 다양한 필터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호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보 일령들을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전달을 하려다 보니 그 전달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에서 사용되는 물리량, 뭐 빛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전압 등등 이런 것들이 변화로서 정보가 표현이 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안에는 정보가 없다 그랬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확률이 1이라는 얘기고 항상 똑같은 거니까 확률이 1이죠. 확률이 1이면 정보가 빵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변화에 의해서 확률이 생기고 그 확률이 정보로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신호의 변화가 곧 정보의 전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신호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보를 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래서 신호라는 건 이제 성질과 그 변화를 분석하는 거다. 대상 신호는 입력 신호, 그 다음에 출력 신호, 그 다음에 중간에 전달되거나 처리되는 신호들, 뭐 이러면 변조가 되거나 복조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은 그 입력 뭐랄까 변조나 복조를 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신호 또는 엽하기를 거치기 위해서 입력되는 신호, 또 출력되는 신호, 또 엽하기에서의 그 신호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은 그럼 대상에 대해서는 그 크기와 주파수가 주파수에 따른 크기 또는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의 크기들 또는 그 주파수별 신호의 그 뭐랄까 위상, 즉 시간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성질이 되겠다. 이거는 아주 단순화시킨, 이것도 뭐 학기 초에 썼습니다만 아주 단순화시킨 그 케이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케이블이라고 보면 이 케이블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케이블에다가 신호를 집어넣고 그 케이블 반대편에서 측정을 했을 경우에 전압을 여기 집어넣는 신호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제 교류죠, 교류. 요거는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회로 계산을 한 거죠.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된 회로. 이거는 케이블을 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구리선이다 보니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마주보고 있다니, 마주보고 있으니 그것이 캐패시턴스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두 개의 선 사이에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선이 지나가는데 생기는 저항.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죠. 네,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입력 신호를 뭐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주파수를 높여가면서 이제 일정한 전압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이제 이거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파수. 이게 입력 대비 출력. 어쨌든 이 입력 대비 출력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방금 아까 봤던 그런 RC 이런 시스템은 여기에 들어가는 신호의 주파수가 교류 신호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출력 신호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그래프를 보면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신호가 더 이 출력단에서 보면 신호가 더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걸 이득 손실로 따지면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은 주파수에 따른 이제 손실이 커진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밑에 있는 거는 크기가 아니고 입력 대비 출력의 그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여기서는 위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이제 0Hz에서부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게 이제 위상차.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만 돼 있죠,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다 당연하게도 이걸 지나면 더 빨라질 수는 없죠, 그죠? 뭔가를 통과를 하니까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늦어져요. 기본적으로는 늦어지는데 그러면 주파수가 제로면 DC죠, DC. 그러니까 5V, DC 이런 걸 걸어주면 그러면 저항은 사실상 뭐 이거는 지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0.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연은 점점 커지는데 가만히 보면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어느 한계에 이르러요, 그죠? 한계에 이르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디로 수렴하느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90도로 수렴을 하죠. 아무리 늦어져 봐야 그 위상은 90도가 된다는 거죠. 90도 늦어진다. 이걸 보고서 이제 결국은 어떤 시스템에서 신호의 크기나 그 시간 차이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이런 식으로 그 회로가 주어지면 그 회로를 뭐 회로를 이제 교류 회로, 이건 교류 회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교류가 입력이 되고 이 회로를 거쳐서 교류가 출력이 되는 이런 그 회로를 교류 회로라고 부르는데 교류 회로의 해석을 통해서 수학적으로도 이제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제 입력 신호를 우리가 뭐 골드웨브에서도 해봤었습니다만 입력 신호를 이제 골고루 집어넣어 보는 거죠. 10초짜리 만들고 여기에 웨이브 중에 이제 스윕이라고 하는 웨이브를 만들면 보시면 크기는 어때요? 계속 일정하죠. 그죠? 크기 레벨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만 변해요? 주파수만 변하죠. 그죠? 주파수만 이런 신호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지. 여기다 입력하면 결국은 일정한 크기의 주파수만 달라지는 신호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 거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면 오실로스코프에서 이런 파형이 측정이 되겠죠. 그럼 주파수가 높아질 때 입력은 일정하게 레벨이 같은데 출력은 어떻게 될 거냐? 레벨이 줄어들 거다. 줄어들 거다. 그거를 이제 주파수별로 다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입력이 DC일 때는 입력 신호나 출력 신호나 레벨이 같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입력 신호 대비 출력 신호는 이렇게 확 줄어든다. 실제로 저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런 특성을 가지죠. 스피커도 주파수가 높아지면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지죠. 작아진다.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스윕 풀레인지 하면 이제 이 주파수가 지금 22,050Hz까지 이제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해볼게요. 플레이. 어디까지 큰 소리를 들리나요? 여긴 소리 거의 안 들리죠, 이제. 이게 이제 벌써 레벨이 줄어든 거지. 저 스피커의 출력 레벨이. 실제로 이런 모양을 가지는 거지. 이거를 뭐 계산식으로 수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내부의 시스템의 회로 파라미터들이 주어지면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측정을 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제 저 스피커 앞에 갖다 대고 마이크에 입력되는 레벨을 측정하면, 그리고 저 스피커로 들어가는 입력 신호 대비 마이크에서 나오는 신호의 측정 값을 이제 계산해서 찍으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그 신호들의 레벨이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연 시간도 다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그래프인데요. 요 위에 그래프 1kHz의 주파수, 그 다음에 어이구 시간이 벌써 다 됐구나. 나 혼자 열심히 떠드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시간이 다 됐으니 마치고 출결합시다.